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투데이 코리아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연취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공익 활동을 좀 하면서 조금씩 제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또 몇 년 전부터 베이비박스에 관련된 법률 사건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또 자문을 맡아서 법률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성 변호사로서 약간 여성 인권 문제가 조금 왜곡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사단법인의 이사를 맡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의 권리를 잘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채널이 있고요. 또 순수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 중에서 소비자분들이나 또 혹은 형사 관련해서 소소하게 모르는 부분들, 빠지시는 부분들 아실 수 있도록 연변생각이라는 유튜브 두 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변호사로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싶은 분야에 가서 목소리 내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 괴를 같이 하네요. 이 출산율 문제, 베이비박스 문제, 그리고 양성평등이나 이 젠더 이슈가 가열되지 않는 게 사실 다 같은 괴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변호사 생활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동네 축구하듯이 한 군데만 몰려가 있고, 저쪽에 누군가는 한 사람은 서서 공이 안 오더라도 조금 거기에는 공이 올 가능성이 적더라도 자리를 지키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를 두려워하고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개인 변호사로서 목소리가 작지만 거기 가서 서 있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저기 좀 빈자리가 보이는 곳에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베이비박스 영아유기 재판 관련해서 최초로 이제 무죄를 승소하신 거잖아요. 이 사건이 다른 사건들이랑 좀 차이가 있었나요? 꼭 중요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 엄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길 때 가셔서 본인의 상황과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 내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담 기록이 베이비박스에 남아 있었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변론을 할 때 이 엄마는 아기를 그냥 보호 없는 곳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유기거든요, 법적으로. 네. 그게 아니라 보호를 다른 곳에 의탁하기 위해서 베이비박스에 간 거다. 그 의사를 분명히 알아달라라고 요청드렸고, 판사님께서 그 이제 상담 기록이나 이런 거 보시고 유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신 겁니다. 지금 딱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통쾌하고, 참 유기하려고 그러면 유기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근데 베이비박스까지 꾸역꾸역 가서 아기를 놓고 상담을 한다는 게 참, 그걸 유기로 생각한다는 게. 거기가 또 이렇게 언덕배기에 있잖아요. 맞아요. 아기를 막 낳은 엄마들이 가기에는 일부러 찾아서 목적지를 정해서 가지 않으면, 그리고 대부분의 엄마들이 택시 타고 울면서 가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은 일반 유기와는 다르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좀 또 여론도 형성되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아무 곳에나 유기하는 엄마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좀 판결의 선행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신 경우에는 이제 유기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제 문제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기만 하고 상담을 안 받고 오신 분들, 그러면 몇 초간이라도 아이가 보호 없는 곳에 이제 혼자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혹시라도 베이비박스 측에서 벨이 고장났다거나 운영상에 착오가 있어서 아이를 못 찾으러 가면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점에서 꼭 상담을 받으셔야 안전한 곳으로 아이를 보냈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 작년쯤이었죠. 출생신고 의무 내용이 담긴 입양특례법 개정하면서 영아유기가 좀 늘어났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이 개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뭘 보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엄마들을 만나보세요. 네. 엄마들을 만나보시면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밝히기가 두려웠다. 입양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입양을 하려면 출생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팩트인데 뭘 보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그 근거를 보고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근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성년자나
불륜이나 근친상간 같은 경우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그 입양을 위해서 출생신고하는 순간 본인에게 불이익이 와버리는데 그게 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은데 올려야 될 이유가 정말 적은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논외지만 법을 만들 때 항상 부작용이나 우려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단서 조항이나 보완책이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될 때 약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 문화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을 그냥 반대하면 아예 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법이 필요하면 반대 의견을 내고 법은 필요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보완할래? 그러면 보완책을 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더 좋은 법을 만들도록 가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지금 이제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베이비박스 아이들이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말하신 것처럼 입양 가려면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최근에 보호출산제와 맞물려가지고 이 제도가 좀 더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최대한 출생신고가 없는 상태가 방지되어야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빠르게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정부나 지자체에도 이 절차를 빨리 했다가 생길 수 있는 빠뜨릴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고민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출생신고가 빠르게 되면 될수록 지원도 이루어지고 일단 출생신고가 중복으로 됐다면 나중에 지울 수도 없앨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소도 가능한데 소극적인 행정 항상 최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나는 행동하겠다는 거라서 저는 진짜 저출산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적극적인 행정이 한 번 더 행정하게 할 수 있죠. 말소 청구를 한다거나 왜 이런 일을 했어 하긴 한 번도 안 했어 이런 문책을 받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이 선행되어야 이 사이에 피해받는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을 보호가 공백이 된 상태를 없앨 수 있지 않나. 그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호출산제는 이제 베이비박스에밖에 올 수 없는 엄마들, 출산 기록을 남기기 원치 않는 엄마들이 미리 친권과 양육권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를 지자체에서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하셔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네, 7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사실 우려와 기대를 반반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법 알아보니까 나중에 상호 간에 자식과 그 어머니가 서로 원하면은 나중에 알아볼 수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엄마가 포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만큼 엄마의 기록을 남기고 비밀에 붙여서 남기고 아이가 뭐 질병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경우 그때 또 산모도 원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부모를 모르고 자랄 수밖에 없도록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른 언론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태어나야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권리를 더 깊이 더 넓게 보장할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요. 그래도 이 보호부 출산제가 정말 좋은 법 같은 게 외국의 베이비박스들은 추적이 안 되는 곳들도 많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출생신고를 익명으로 남기고 이게 좀 도입이 되면은 그래도 유기라는 말은 더 줄어들겠네요, 사실. 보호출산법을 제정하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사실 네. 보호출산법이 엄청 활성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를 다 알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많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아기들 아까 법에도 부작용이나 우려점 말씀드렸듯이 입양특례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요새 좀 아기를 안 낳고 싶어하는 문화 이런 문화를 통해서 가장 보호해야 될 태아가 보호받을 제도가 전혀 없다. 마지막 노선으로 만들어 놓은 보호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장려하는 장려책이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때 벼랑 끝에서 매달릴 수 있는 이런 법인데 이거를 왜곡해버리니까 저거 하면 장려하는 거 아니냐. 베이비박스도 사실 같은 논란에 있었죠. 맞죠.
영아 6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등록 아기 전수조사 때 그 오명이 저는 벗겨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기들은 정말 안전하게 보호된 반면 다 사실 살아있고 어디가 있는지 조사가 가능하고 추적이 가능한 상태가 그렇죠. 되어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직접 목도했잖아요. 야산에 유기되고 네. 그런 보도가 한동안 많이 나왔었죠 또. 네. 사실 지금도 약간 그때 전수조사를 통해서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아기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전수조사의 경우에 전 예전부터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갈 때 이렇게 출생할 때부터 예방접종도 다 맞고 백신이 다 나가는데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었는데 왜 이걸 조사를 안 하지? 이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물론 지금 이제 출생이 오래된 엄마들한테 미쳐가지고 간접적인 영향이 가고 있긴 한데 이 기회를 들어서 출생 아이들 자체에 대한 보호의 문제로 좀 시국이 전환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병원에서 가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병원 외 공간에서 출산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출생 등록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출생을 등록하자 그런 건데 출생 등록하게 되면 말씀하셨다시피 병원 외의 곳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출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엄마들이 실제로 그 생각을 안 하고 숨기고 싶었더라도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보호출산법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줘야 되고 사실은 제가 베이비박스 엄마들을 만나보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생각나는 곳이 베이비박스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라고 지방에 계셨던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베이비박스보다 보호출산법이 더 유명해져가지고 이 임신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 했을 때 보호출산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널리 홍보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알아주면 좋겠네요. 저도 이 베이비박스 보면서 생각났던 게 전 이제 종교가 있다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갈대 상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이종락 목사님이 사실 그 갈대 상자를 생각하시고 베이비박스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베이비박스를 어떻게든 국가에서 그 베이비박스와 같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상화한 것이 보호출산법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더 큰 갈대 상자가 되는 거네요. 국가에서 관리가 잘 되면 그러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보완책이 잘 마련되면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시민들에게 거리에서 이렇게 투표를 받아봤을 때 베이비박스가 지자체나 국가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는데 사실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보호출산법이야말로 정말 국가가 나서서 아기들을 보호하는 법이니까 정말 널리 알려줘야 되겠네요. 재작년이죠. 2022년도에 제주도 의회에서 베이비박스 설치랑 뭐 지원 관련 조례 제정 공청회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베이비박스를 좀 도입하려던 취지랑 목적 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주도에서는 보호출산법과 베이비박스 그 사이의 공백 그리고 과도기일 뿐만 아니라 보호출산법이 있더라도 사실 이 미등록 출생 아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보호출산제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이 그 사이에 갈등기를 겪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바로 나서서 할 수는 없으니까 지자체에서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실 이게 많은 시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설치를 해놓고 점점점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였는데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었어요. 일단 기존의 미혼모 시설에서는 본인들이 더 잘하겠다. 더 잘해서 그런 공백이 없도록 하면 되겠다. 기존의 시설을 더 보완하는 쪽으로 지원해달라라는 취지로 좀 반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죠. 또 굳이 영아 6기 조장한다는 논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고 그래서 힘있게 계속되지는 못한 상태로 지금도 계속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지방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역 여론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시설이 근데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부의 지원도 못 받고 있고 못 받는 이유가 결국 미인가 시설이어서잖아요. 왜 미인가 시설로 둘까가 좀 궁금한데 혹시 법조인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 저는 많은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는 것이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합법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혹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엄마들은 이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로 아이를 남겨두고 싶어 하는 반면 국가기관이라면 더 많은 정보를 남겨두어야 책임 소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난제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베이비박스 앞에까지만 갔다가 아이가 사망한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일 경우에 국가가 이 책임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개입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겠다. 애초부터 국가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저출생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정말 폭발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예상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65명 올해보다 더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 베이비박스에 오게 된 아이들을 정부가 담당하는 게 그래도 좀 저출산 문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한 해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숫자가 출산율보다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한 비교는 아니겠지만 카더라식으로 카더라 왜냐하면 통신. 각 병원에서의 수치, 의사들의 경험에 따른 수치 또는 일부 국민들을 샘플 조사했을 때 낙태 경험 수치 이런 것을 통해서 산출해 보면 이제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실제로 낙태의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의 아기라도 좀 보호가 더 필요하고 어떻게든 보호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리고 낙태를 하지 않고 아기가 살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는 것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여주길 그래서 인구수가 안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보호출산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능법이 아닙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다만 생명을 존중하고 나는 그럴 수 없었지만 이 생명만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가장 소중한 씨앗과 같은 그 마음을 지키는 데는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하는 문화를 계속 지켜나가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다룬 주제이긴 한데 7월부터 보호출산제 실시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신원 노출 꺼려하는 사람들이 뭐 더 사각지대로 숨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필요한 법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성이 많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원치 않고 의도치 않고 또 알지 못한 상태로 임신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출생 통보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산부인과에서 직접 출생 통보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자유로운 편에 속했다고 하면 이제 출생 통보제가 있어서 엄마들이 이제 산부인과 아닌 곳에서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출산을 작정하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의료 선진국이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방문만 하시면 안전하게 출산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다만 엄마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나왔을 때 제도를 전혀 모른 채로 고생하시는 엄마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지원이나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른 상태로 예를 들어 아이가 돌쯤 되면 밥을 먹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걸 모른 상태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숨는 것은 아이에게나 엄마에게나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는 살리면서 엄마가 준비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드리기 위한 법이 보호출산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제도를 활용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좀 덜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한 출산을 하시고 아이도 안전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엄마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상황이 되어서 내가 그때 내가 키우지 못한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생각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정식 제도를 통해서 안전한 루트를 선택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베이비박스 관련해서 산모와 아이에 대해서 아이를 버리러 온 사람 또는 버려진 아이 이런 시선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이 높아졌어도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 편하게 네, 얘기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살려진 아이들, 살아남게 된 아이들의 상처를 우리가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맞죠. 저는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부터 시각을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힘들었겠구나라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야지, 그런 시선이 존재해라는 것 때문에 그 아이는 살 가치가 없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많은 가정이 이혼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처럼,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혹은 보호출산법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의 양육을 받지 못하게 돼서 자라난 아이들이 힘들 거니까 그 아이들은 보호되는 것이 더 고통이야 라는 걸 전제로 생존권 자체를 박탈하는 거, 저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하기 위한 말일 뿐이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울컥했거든요. 베이비박스까지 오는 부모는 거의 어머니이지만 이 엄마는 아이를 끝까지 지키려고 여기까지 힘겹게 온 거다. 사실 유기를 하려면은 집 주변에도 유기할 곳이 얼마나 많아요. 안 들킬 만한데 진짜 찾아다니면은 진짜 뭐 저수지나 바다나 되게 많을 텐데, 아기의 목숨은 지키고 싶으니까 낳고 또 베이비박스까지 힘겹게 그 언덕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지켜진 아이들이다. 그렇죠. 엄마에 의해서, 베이비박스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다.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포용해 줄 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그렇죠. 버려진 아이들로 불리우게 되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회인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런 아이들이나 엄마들의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베이비박스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될 법이나 이제 보호출산제가 시행이 되지만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조금 갖추어져야 이 아기들의 목숨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출산율에도 조금 기여가 될 것이다 하는 고견이 있다면.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낙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낙태가 지금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결혼한 남성분이었는데 엽산이야 그렇게 속이고 낙태약을 먹여서 아이를 낙태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도 뭐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간혹 생기는데, 네. 남성이 강력하게 권유해가지고 낙태를 하게 되는 여성들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사실 여성을 위해서 낙태죄를 없애자 이렇게 주장했지만, 가장 취약한 곳에는 정말 형편이 여의치 않은데 남성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태인데, 아이가 생겼을 때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울면서 낙태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또 있어요. 저는 낙태법을 일부라도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낙태를 하지 않는 문화, 낙태를 강요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살아남은 아이들과 보호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문화와 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사실 성인이라 다 알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성교육을 또 조기에 받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면 아이가 생깁니다. 네.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아이가 뭐 암덩어리라던가 혹이라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도록 교육되거나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출산율의 쥐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이는 엄마 아빠가 다 있어도 어릴 때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네,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면 우리 사고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저희 취재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투데이 코리아 독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혹시 제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 분들이기 때문에 어리고 힘없는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이 뉴스를 보시는 독자분들 모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